상속재산에서 아버지의 부채를 빼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부할 상속공제도 공제해 주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구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상속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상속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바로 상속세는요,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죠? 이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가족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 그럼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직계 귀속들이 이제 유가족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배우자와 직계 귀속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를 이제 신고하기 위해서는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주식이라든가 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돈, 이러한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상속세는요, 그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전체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빚이 있다면 채무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무슨 대출 금액이 있다든가 또 신용카드 대금이 미납됐다든가 또 국세라든가 지방세 미납된 세금이라든가 또 미납된 병원비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해 주는데요. 그러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속재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채무, 부채지요. 채무 이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그래서 이 상속공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이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상속세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인입니다. 고인,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피상속인,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유가족들, 상속받은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 당연히 상속인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바로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알려면은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 그리고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정부 24시 아니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부 24시에서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들어가서 상속인들이, 즉 배우자라든가 직계 비속 자녀들이 신청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에는 이제 부동산,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차량, 또 선박,
또 금융기관의 예금, 또 연금 이런 것들. 또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 수 있습니다. 국세 미납된 거, 지방세 못 낸 거, 국민연금 미납된 거, 은행의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그리고 4대 보험료 있죠? 미납된 거.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24시라든가 24시 들어가시면은요, 원스톱, 생애 주기, 꾸러미 서비스, 안심 상속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다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고 공제되는 게 상속공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상속재산이라는 게 물려받은 거 말고도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돼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사망 시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하고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그때 증여세 낸 거는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퇴직금. 만약에 직장 다니다가 사망했다면 불의의 사고로 퇴직금도 받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생명, 사망보험금, 생명, 손해보험금도 받게 되는데요. 이건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피상속인이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금이라든가 생명, 손해보험금 이런 것들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거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또 2년 이내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요.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서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을 파악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를 돈을 인출했느냐.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을 은행에서 뺐으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재산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갚거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어디에 썼느냐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속세를 줄이려고요. 고의적으로 살아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디에 썼느냐? 생활비에 썼다. 아니면 병원비에 썼다. 그런 것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상속인이 원인을 규명해야만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억 원을 은행에서 뺐었습니다. 돈도 많네요. 그런데
그 사용처를 밝혀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5억 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어디에 섰는가? 피상속인이 사용처가 불분명일 때는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 10억에서 5억 원 원인이 규명이 됐는데 5억 원이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느냐?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에서 지금 5억이죠. 5억에서 뭐를 빼느냐? 인출한 금액에서 무조건 20%를 곱합니다. 20%와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인출한 금액이 얼마죠? 10억. 거기에 무조건 20% 곱하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2억. 그런데 또 2억 원이라는 금액 중에 적은 금액. 만약에 8억 원을 인출했다 그러면 20%면 1억 6천이죠. 1억 6천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억이 20%니까 2억과 2억이니까 적은 금액이 2억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만큼을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금액에도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이러한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러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느냐? 사용 내용을 모르면 이런 것들도 추정상속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첫 시간인데요. 그래도 상속재산에서 아버지의 부채를 빼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부할 상속공제도 공제해 주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구나. 그러나 그때 증여했을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용도가 불분명일 때는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구나.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상속재산에서 어떤 것들을 공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기본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7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자녀들만 상속받았다. 일괄공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오늘 기본으로 10억, 7억, 5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상속세에 관한 내용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요. 그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상속세가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피상속인의 재산이 뭐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고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여러분 상속순위 알고 계십니까? 상속순위는요. 이게 민법 천조에 나옵니다. 천조에 상속순위가 나오는데요. 상속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자녀들이 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1순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녀들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가 받습니다. 직계 존속. 3순위는요.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 자녀도 없고 부모가 없다. 그러면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만약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4순위는 누구냐?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천조에 나오는데요.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003조에 나옵니다. 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2순위인 직계 존속과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동순위가 된다. 그러니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와 자녀들 직계 비속이 동순위가 돼가지고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세는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받는 재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속재산에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언젠가 강의 한번 했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직장 다니면서 돌아가셨다. 만약에 퇴직금을 받았다.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은 것이지요. 피상속인의 생명손해보험금 받았다. 생명손해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재산이 있다면 여기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퇴직금과 생명손해보험금과 신탁재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의제상속재산이다 그럽니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추정상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추정상속재산이다. 여러분, 추정상속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그 사용처가 분명한 것은 상속재산에서 공개하겠죠. 그러나 원인 불명일 때,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인출했는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때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추정상속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공개합니까? 이런 데서 이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다 공개합니다. 채무 등을 공개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공개하느냐? 상속공제를 빼주는 겁니다. 상속공제. 그래서 이 시간에 개략적으로 상속공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상속인이 누구냐?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느냐? 10억에서 최고 3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기본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많게는 35억입니다. 이게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느냐?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자녀는 1인데요. 자녀보다 배우자는 0.5를 더 갖습니다. 그래서 1.5가 되는 겁니다. 5화를 더 갖게 돼요. 그러면 합쳐보세요. 2.5분이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2.5분의 1.5를 갖게 되고 자녀는 2.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통분하게 되면은 5분의 3이 되고 통분하게 되면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는 5분의 3, 60%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 자녀는 40%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얼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10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이 5억 원 미만일 때 배우자 공제 줍니다. 배우자 공제가 하한, 기본이 5억입니다. 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을 때 기본으로 5억을 빼줍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만약에 60억을 받았다. 그러면 최고 상한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공제는 하한 5억이 되겠고 최고로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한 5억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기본 5억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요. 이 일괄공제라고 하는 것은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그냥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았다, 기본 배우자 공제 하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합치니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기본은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여러분 100억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60%를 갖잖아요. 얼마를 받습니까?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60억입니다. 이럴 때는 상한 30억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에서 많게는 35억 원까지 빼줍니다. 어떻게 해서 35억이 나왔느냐? 배우자 상한이 30억이고 일괄공제 5억이기 때문에 최고 35억 원까지 공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7억에서 최저 7억에서 3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오느냐? 기초공제 2억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 기초공제 2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하한 5억입니다. 그래서 7억이 나오는 겁니다. 7억. 이때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는데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5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한이 5억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7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많게는 32억 원은 어떻게 해서 32억이냐? 기초공제 2억에다가 그리고 배우자 상한이 30억입니다. 배우자 상한이 30억이기 때문에 최고 3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5억밖에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 7억을 공제하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근데 남편이 사망했는데 100억의 재산을 남겼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100억에서 32억을 빼주는 겁니다. 최고 32억을 빼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을 때는 기본 7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많게는 32억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양부모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만
계시는 거죠. 이미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공제하느냐? 5억은 공제합니다. 5억.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합니다. 이 5억 원이라고 하는 건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기본으로 공제하는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일 때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중위가격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 20억, 30억 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면 만약에 한부모 가정이라면 5억을 공제하고요. 만약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하니까 나머지는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상속받으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에서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공제하면은 30억짜리 집 한 채를 상속받았다. 5억을 공제하니까 상속세 과표가 25억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또 세금도 계산해 드리겠는데요. 자, 좌우지간 상속세 공제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기본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7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자녀들만 상속받았다. 일괄공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오늘 기본으로 10억, 7억, 5억입니다. 처자식이 있다면 10억까지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7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자녀들만 상속받았다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요. 또 상속공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융자산 공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은행에다 많은 돈을 예금했다. 그러면 최고로 금융자산 상속공제 2억 원까지는 또 세금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자녀들이 이어받았다.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고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농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영농상속공제도 있는데요. 그건 차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에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받는 자녀들이 많다면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6명 많다면 증여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한둘이라면 상속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상속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될까요? 상속주택입니다. 이제 뭐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상속주택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있고 또 단독주택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느냐. 1순위는요. 1순위는 그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 만약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가 있었다면 같은 평수의 거래가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거래가격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전에 거래한 겁니다. 2년부터 사망 전 2년부터 사망 후 상속 개시일 이후에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15개월 사이. 자, 이 거래 가격은요, 돌아가시기 전, 그 주택에서 돌아가시기 전 2년 전부터 사망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겠죠? 네. 아니면 그 아파트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겠죠. 공매. 이건 경공매라고 하죠. 매매가 되었던, 일반 매매가 되었던, 경매가 되었던, 또 감정가격이 되었던 공매가격, 이런 것들이 거래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 없다면 그 인근 지역에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유사한 주택입니다. 비슷한 주택의, 그러니까 이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비슷한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참작해서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유사한 거래가격도 없다. 그러면 3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주로 공시가격은 국세청에서 공시한 가격인데요. 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있고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있고, 또 단독주택, 개별주택이죠. 단독주택은 개별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개별 공시가격이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원칙 1순위는 주택의 거래가격이 되겠고, 2순위는 거래가격이 없다면 그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이 되겠고,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도 없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되겠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주택가격이 10억이다. 그런데 이거를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1.5를 받고 자녀는 1이니까 2.5분의 1.5, 즉 2.5분의 1.5가 되겠고 2.5분의 1이니까요.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60%가 되겠고 자녀는 40%가 되겠죠. 이게 이제 민법상 상속지분입니다. 상속지분인데 이때 10억짜리를 만약에 자녀가 상속받았다. 자녀가 상속받았다. 배우자는 안 받았습니다. 자녀가 혼자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없느냐?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10억 원 공제합니다. 이 10억 원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5억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공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초공제라든가 자녀공제,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그냥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합니다. 그냥 기본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무조건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5억을 공제하니까 자녀가 상속일 때 10억을 다 공제받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역시 배우자가 받아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도 역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주택가격이 10억일 때 자녀가 받던 배우자가 받던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12억이라고 합시다. 12억 원일 때 자녀가 상속받으면은요 1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 이 전체를 12억을. 그래도 12억원 다 공제합니다. 왜 12억이냐? 일괄공제 5억에다가요.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가 상속재산이 12억이니까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배우자 상속 법정 상속 지분이 60%예요. 얼마입니까? 7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7억 2천까지 공제 받으니까 12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도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주택가격이 15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15억인데요. 이것을 자녀가 다 상속받았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을 때는요. 10억까지 공제가 안 됩니다.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이니까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습니다. 네. 그럼 5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만약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가 상속시는 어떻게 되느냐? 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에다가요. 자, 배우자 몫이 15억에 곱하기 5분의 3입니다. 자녀가 하나일 때는 5분의 3은 몇 프로입니까? 60%예요.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7분의 3을 받습니다. 장남 7분의 2, 차남 7분의 2. 이때는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43%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일 때 15억에 60%니까 얼마입니까? 9억원 공제합니다. 9억원. 그러면 일괄공제 5억에다가 9억원 공제하니까 얼마 빼줍니까? 14억원 빼준다고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5억짜리 상속을 남겼다.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집을 그렇다면은 14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만약에 그 집을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은 10억 원만 공제해서 5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고요. 어머니가 받는다면은 14억을 공제하니까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상속 지분이 자녀들보다 5할입니다. 5할을 더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신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또 사시다가도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또 상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또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또 후에 자녀들에게 뭐 증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세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에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받는 자녀들이 많다면,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6명 많다면 증여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한둘이라면 상속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또 기회 있을 때 상속세 증여세의 시뮬레이션을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 1순위는 매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없을 때는 유사한, 그 인근 지역에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을 보고 그러한 유사한 거래 가격도 없다면 세 번째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단독주택일 때는 단독 개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보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집에서 5년 이상을 무상 거주하고 그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끝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보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지난번 시간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상속을 주택을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그 집에서 상속을 받지 않은 자녀가 거주한다면, 그러니까 어머니 소유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어떤 세금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무상 점유입니다. 무상 거주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는 거주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한다면 이걸 바로 증여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고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했습니다. 5년 이상 무상 거주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들이 어머니 집에서 5년 이상을 무상 거주하고 그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가 5년간 임대료가,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줘야 할 임대료가 5년간 1억 원이 넘어야 과세합니다. 5년간 1억 원이 넘어야만이 과세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무상 점유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이면 집세가 1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20억, 30억 가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상속받고 아들과 같이 산다면 그건 당연히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5년간 거주했다면 집세가 총 5년간 임대료가 1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소개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뭐 어머니랑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그 상속인이 아들이 부모를 동거봉양을 위해서 1세대 1주택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그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인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동거주택 이런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공제하느냐?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아버지와 아들이 오로지 집안채입니다. 1세대 1주택에서 같이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5억입니다. 만약에 그 상속받은 주택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이 10억이다. 그러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집이 없었어요. 무주택에서요. 무주택이었는데 상속인과 무주택에서 같이 살았어요. 무주택 기간도 거주 기간의
통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 동안 무주택이었다.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집을 구입해가지고 7년간 같이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도 거주 기간에 통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부모님하고 1세대 1주택에서 같이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동거가족인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 집을 상속받는데 만약에 장남이 모시고 살았는데 50%를 상속받고 차남이 50%를 상속받았다. 예를 들어 주택이 10억이다. 그러면 장남이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리고 차남도 5억인데 이 장남이 상속을 받았다면 역시 2분의 1을 받았다 하더라도 5억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동거가족이었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아들이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서 무상점유했다. 5년 이상 거주했다. 그런데 그 주택 가격이 13억 이하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료가 5년간 1억 원 이상해야지 1억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1세대 1주택입니다. 아들은 집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동거주택에서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10년간. 그리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끝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택을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요. 여러분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고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안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5년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 5년간은 2주택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2주택으로 봐가지고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겠죠. 자, 그러고 또한 지방의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5년간은 역시 합산하지 않지만 그 지방에 있는 주택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주택은 5년 후에는 합쳐야 되겠지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합산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지방에 있는 주택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공동. 여러 명이 뭐 2명 이상이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내가 상속받는 그 지분이 40% 이하가 되고요. 또 상속받은 지분 그 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 6억 원 이하일 때는,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상속받은 지분이 40%를 초과하고요.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6억 원이 초과되면은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5년간은 합산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2주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산해서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존주택,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 어떤 주택을 팔아야 세금이 없습니까?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했다면 당연히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그런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느냐? 감정평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액이 5억이다. 그런데 내가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을 하지 않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니까요. 반드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인데요. 그 주택을 내가 지분받았어요. 만약에 2분의 1을 받았다. 3분의 1 지분으로 상속받았을 때 역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할까요?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인데요. 만약에 사망일이 4월 1일이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니까 언제가 될까요? 10월 31일까지가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4월 29일 날 사망했다 해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내니까 똑같이 10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붙을까요? 역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속세는요,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 1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나눠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2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100분의 50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이 분납입니다. 분납은 그러니까 먼저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낸다. 그런데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속세가 부담이 크니까요. 보통 연부연납은 10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 동안에 내가 연부연납하겠다. 그러면 상속세 납부할 금액에 나누기 11을 합니다. 11을 해서 먼저 납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서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요. 상속세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 10일 해가지고 그 금액을 먼저 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는 10분의 1씩 10년에 걸쳐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할 때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연부연납하게 되면은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연부연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도 붙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어디서 하는 거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6개월 이내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합산하지 아니한다. 내가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